1992년 4월 서울 구로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야근 사이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기까지 단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이웃들 역시 그 누구도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진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현관 문틈에 꽂혀있던 낡은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10년 전 잊혀졌던 한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왜 누구에 의해 이 시점에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 37분부터 10시 41분 사이 단 4분의 공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2년 4월 17일 금요일 밤 10시 41분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복도식 아파트 3층. 야근을 마친 남편 김상우 씨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42살 중견 무역회사의 과장이었던 그는 이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에서의 전화통화 기록은 밤 10시 33분에 끝나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9분 거리. 그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걸었다고 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특유의 습기와 페인트 냄새가 복도를 채우고 있었고 끝자락에는 누군가의 자전거가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302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잠그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살짝 열린 채로 말입니다. 거실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처 덮지 못한 반찬 뚜껑 2개가 놓여 있었고 부엌 개수대에는 다듬다 만배추 한 포기가 물에 젖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젖은 행주는 개수대 모서리에 걸쳐져 있었고 냉장고 위쪽에서는 희미하게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는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우 씨는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8살 아들과 5살 딸, 두 아이는 나란히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는 고요했고 방 안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서정희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우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화기가 제자리에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는 전화기 옆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다이얼판에는 9라는 숫자만 눌린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119를 누르려다 만 것일까요? 아니면 110이었을까요? 상우 씨는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전화선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집안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아내의 외투는 현관 옆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아내가 즐겨 신던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나간 것일까요? 상우 씨는 불안함을 느끼며 복도 쪽으로 나섰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계단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혹시 우리 집 사람 못 보셨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내가 집에 없어서요. 혹시 나가는 거 보신 분 없으세요? 글쎄요. 저는 9시쯤부터 계속 집에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상우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아내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화 씨? 저 상우인데요. 혹시 우리 정희 연락 온 거 없어요? 아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집에 없어서요. 어디 간다는 말 없었어요? 저한테는 없었는데. 혹시 친정에 가신 거 아니에요?
상우 씨는 곧바로 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도 처남도 정희 씨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집안을 살폈습니다. 식탁 위에 배추, 젖은 행주, 덮지 못한 반찬 뚜껑,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아주 급하게 이 공간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우 씨는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형광등이 번쩍이며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복도 끝 계단 입구 쪽 문 하나가 천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상우 씨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형광등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복도를 삼켰습니다. 상우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몇 초 후 형광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복도는 다시 밝아졌고 상우 씨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1시 그는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상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고 몇몇 집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상우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이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한 여자의 집착이 만들어낸 복잡한 실타래의 첫 매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1시 15분 개봉동 파출소. 김상우 씨는 당직 경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는데 아내만 없었습니다. 당직 경찰은 신고서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부인과 다툼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행동이나 우울해 보이는 모습은요? 상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전화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전화요? 밤마다 걸려오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소리만 들렸다고 했습니다. 당직 경찰은 펜을 멈추고 상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2시 형사 한 명이 파출소에 도착했고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302호의 현관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끼고 집안을 살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문에는 파손된 자국도 없었습니다. 형사는 전화기 옆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를 들어올리지 않고 그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이얼판의 굴은 여전히 눌린 채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개수대의 배추, 젖은 행주, 반찬 뚜껑들, 모든 것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흔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부인께서 집을 나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외출할 일도 없었습니다. 혹시 부인 외에 이 집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상우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가 쪽에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새벽 4시 형사는 상우 씨와 함께 아이들을 시댁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에서 깬 아들은 엄마를 찾았고 상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긴 후 형사와 상우 씨는 전화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마포 전화교환국. 형사는 서정희 씨 집의 통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교환원은 두꺼운 장부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의 기록입니다. 형사는 천천히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무엇이요? 석 달째 같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가 있습니다. 장부에는 일주일에 2~3번씩 밤 10시 30분 전후로
같은 발신 지역에서 걸려온 통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지는 모두 마포이국, 서울 마포구 일대였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죠? 상우 씨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있던 곳입니다. 예전이라면 7년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형사는 다시 장부를 살폈습니다. 통화 시간은 대부분 30초에서 1분 사이였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교환원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자 응답 후 발신자 무응답. 호흡음만 확인됨. 부인께서 이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상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걸려왔습니다. 정희는 밤마다 전화기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 통화 기록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4월 17일 밤 10시 37분. 착신 확인. 그 시간은 상우 씨가 귀가하기 불과 4분 전이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직후 부인이 사라진 겁니다. 형사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교환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발신 지역에서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마포이국 관할 공중전화는 총 12곳입니다. 형사는 목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여기 아현시장 입구 공중전화. 고장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죠? 4월 17일 밤 동전 걸림으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상우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형사는 장부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김 선생님, 마포 쪽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부인께 집착할 만한 사람이요. 상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그의 침묵을 눈치챘습니다. 지금은 숨길 때가 아닙니다. 부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상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형사는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형사는 상우 씨와 함께 교환국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마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상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 때 만난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헤어졌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윤혜선입니다. 형사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차는 마포 쪽으로 달려갔고 서울의 오후 햇살은 차창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상우 씨의 얼굴에는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무언가의 결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환국 기록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2분 37초 착신 수신자 먼저 끊음. 그러나 정말 끊은 것은 서정희 씨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화를 건 사람이었을까요? 4월 18일 오전 개봉동 일대. 형사는 실종 당일 서정희 씨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개봉시장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배추,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장보기 메모. 그녀는 그날 저녁 시장에 다녀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장 입구 채소가게 주인은 형사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왔었어요. 저녁 9시쯤이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평소랑 다를 거 없었어요. 배추 한 포기하고 소금 한 봉지 사갔어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아, 그런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형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화요? 네. 시장 입구에 공중전화 있잖아요. 거기서 통화하는 걸 봤어요.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형사는 즉시 시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녹슨 전화기와 찢어진 전화번호부, 그리고 바닥에는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전화기, 그날 밤에 고장 난 적 있습니까? 근처 구멍가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있었어요. 밤 10시 넘어서 누가 전화하려는데 동전이 안 들어간다고 짜증내는 걸 봤어요.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글쎄요.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검은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형사는 전화국에 연락해
그날 밤 이 공중전화의 발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없었습니다. 동전이 걸려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3시 형사는 서정희 씨의 친구 김미화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3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미화 씨는 형사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희가 무사하겠죠? 제발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부인께서 최근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미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떤 전화였습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걸려온대요.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소리만 들린대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계속되니까 무서웠던 거죠. 미화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이었나? 정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집 앞에도 시장에도 어디든 눈길이 느껴져. 혹시 누군가를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까? 미화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가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옛날 여자친구가 아직도 연락을 하려 한대. 라고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름을 아십니까? 윤혜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때 난리를 쳤다고 들었어요. 무슨 난리죠? 결혼식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상우 씨한테 뭐라고 말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희가 되게 불편해했어요. 형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윤혜선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형사는 다시 마포로 향했습니다. 아현시장 입구의 공중전화 부스. 형사는 전화국 기술자와 함께 그곳을 조사했습니다. 이 전화기, 최근 석 달간 발신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술자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주 2, 3회 정도입니다. 대부분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발신 대상은 같은 번호입니다. 구로구 쪽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서정희 씨의 집 전화번호였습니다. 누군가는 석 달 동안 매주 같은 시간에 이 공중전화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흔적은 없습니까? 지문이나 머리카락 같은 건 말입니다. 공중전화라서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사용하니까요. 형사는 전화부스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껌종이가 널려 있었고 벽면에는 온갖 광고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옆 선반 위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끼고 그것을 펼쳤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1037. 단 2글자,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서정혜 씨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녁 7시 형사는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사들을 만났습니다. 153번 버스 기사 이철수 씨는 51살의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그는 형사의 질문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기억합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10시 40분쯤이었을 겁니다. 개봉동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정류장 근처에 2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2사람이요? 네. 한 명은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짧은 머리에 작은 체구의 여자였어요. 형사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던가요? 잘은 안 들렸는데 검은 코트 입은 사람이 그만 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만 오라? 네. 그리고 2사람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형사는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정희 씨는 그날 밤 누군가를 만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간 것일까요? 밤 9시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상우 씨가 제출한 윤혜선의 주소와 직장 정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석 달 동안 매주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던 것일까? 하지만 형사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끝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과거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중심에는 10년 전 봄날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는 것을. 4월 19일 오전 마포구 아현동. 형사는 김상우 씨와 함께 한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3층 건물의 2층, 윤혜선이 살고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는 상우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37살의 여성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깊이 패인 눈가. 윤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우 씨를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상우 오빠. 혜선 씨, 경찰입니다. 형사의 말에 혜선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낡은 달력 하나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혜선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손톱은 짧게 물어뜯긴 흔적이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는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4월 17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혜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있었어요.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김상우 씨의 부인 서정희 씨를 아십니까? 압니다. 만난 적이 있습니까? 결혼식 때 봤습니다.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이후론요? 혜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 최근 석 달 동안 마포이국 관할 공중전화에서 구로구 쪽으로 전화를 거신 적이 있습니까? 혜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없습니다. 형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석 달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 10시 30분 전후로 아현시장 입구 공중전화에서 서정혜 씨 집으로 전화가 걸렸습니다. 그 공중전화는 이곳에서 도보로 3분 거리입니다. 혜선은 침묵했습니다. 담배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 씨, 서정혜 씨가 실종됐습니다. 그 말에 혜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종이요? 4월 17일 밤 10시 41분경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직전 10시 37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혜선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일기장입니다. 볼 수 있습니까? 혜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끼고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월 15일 2230불이 켜짐. 2월 3일 2235 커튼이 움직임. 3월 12일 2233 그림자 보임. 그리고 4월 17일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37 불이 켜지는 시간. 형사는 다이어리를 덮고 혜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혜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오빠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결혼했다는 걸 알았어요. 행복하게 사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상우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건 겁니까? 혜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정희 씨를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혜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전화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목소리만 듣고 싶었어요. 형사는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펜으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 그때 그 빛. 형사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혜선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쓴 거예요. 형사는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혜선에게 말했습니다.
윤 씨, 당분간 서울을 떠나지 마십시오.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와 상우 씨는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상우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혜선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생각했습니다. 집착. 그것은 때로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가. 오후 4시 형사는 혜선의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서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선 씨는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늘 혼자 있었고 점심시간에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상우.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월 중순쯤 어디 다녀온 적 있습니까? 동료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조문을 간다고 했어요. 며칠 쉬었던 것 같은데. 조문이요? 네. 누구 장례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녀온다고만 했어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조문. 그녀는 누구의 장례식에 간 것일까? 그날 저녁 형사는 혜선이 다녀왔다는 장례식장을 확인했습니다. 조문록을 살펴보니 윤혜선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명은 흐릿했고 판독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사는 조문록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4월 20일 구로경찰서 수사본부. 형사들은 회의실에 모여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서정희 씨의 사진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혜선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정황을 종합하면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들은 자료를 펼쳐들었습니다. 첫째, 윤혜선의 집착에 의한 계획적 범행. 수사팀장은 통화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석 달 동안 지속된 무언전화, 그리고 다이어리에 기록된 관찰 일지. 윤혜선은 김상우 씨의 일상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그의 퇴근 시간, 집에 불이 켜지는 시간, 심지어 커튼이 움직이는 패턴까지 기록했습니다.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충분합니다. 10시 37분, 마지막 전화가 걸려온 직후 서정희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또 다른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버스 기사의 진술도 있습니다. 10시 40분경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그만 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혜선은 검은 코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윤혜선은 아현시장 공중전화에서 서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를 특정 장소로 유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복도 끝 또는 아파트 근처 어딘가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집착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빼앗긴 여자에 대한 오래된 원한. 그리고 그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둘째, 복도의 그림자. 수사팀장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302호 맞은편에 살던 세입자, 박영수 씨. 그는 사건 직후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언제 이사 갔습니까? 4월 19일 새벽. 사건 발생 이틀 후입니다. 이삿짐도 없이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형사는 박영수의 인적사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영수, 32세, 무직. 석 달 전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이웃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서정혜 씨와 접점이 있습니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이웃의 진술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복도에 2사람이 서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한 명은 검은 코트, 다른 한 명은 짧은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서정희 씨는 짧은 머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였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머리 여자는 누구입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혜선일 가능성도 있고 전혀 다른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팀장은 박영수의 사진을 화이트보드에 붙였습니다.
박영수는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없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고 왜 도망친 것일까요?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가 가해자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불명확합니다. 서정혜 씨와의 접점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연한 목격자였을 가능성이 큽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팀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셋째, 남편 김상우의 공모 가능성.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담당 형사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김상우의 퇴근 기록은 밤 10시 33분입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도보로 9분 거리. 그런데 그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41분입니다. 8분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빨리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구간을 측정해보니 빨리 걸어도 9분이 걸렸습니다. 뛰지 않는 이상 8분 안에 도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약 4분입니다. 퇴근 후부터 귀가까지 4분의 공백이 있습니다. 형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4분 동안 김상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편의점에 들렀을까요? 하지만 당시 영수증 기록이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윤혜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김상우가 윤혜선과 공모했다면 이 사건은 계획적 범행입니다. 아내를 제거하기 위해 옛 연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부 사이에 금전적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처가 쪽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사팀장은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 모두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형사가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김상우 씨 집 현관 앞에서 발견된 물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봉투입니다. 갈색 봉투인데 안에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수사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진? 네. 오래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형사는 증거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사팀장은 장갑을 끼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봄비 내리던 날 공원 벤치에 앉은 젊은 남자의 모습. 그것은 김상우였습니다. 셔츠 깃이 젖어 있었고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웃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보낸 것일까? 4월 21일 오전 구로경찰서 감식실. 형사는 증거 봉투에 담긴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갈색 봉투는 낡았고 구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우표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문틈에 꽂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언제 발견됐습니까? 오늘 새벽 6시경입니다. 김상우 씨가 출근하려다 발견했다고 합니다. 감식팀원은 봉투를 확대경으로 살폈습니다. 지문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낸 것 같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화지 뒷면에는 명동사진관이라는 작은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김상우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셔츠 깃이 젖어 있었고 그의 시선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힌 겁니까? 감식팀원이 인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인화지 제조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992년 4월입니다. 이번 달에 인화된 겁니다. 이번 달이요? 네. 오래된 필름을 최근에 다시 인화한 것 같습니다. 형사는 긴장했습니다. 누군가 10년도 더 된 필름을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이 시점에 인화해서 김상우 씨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명동 사진관을 찾아보십시오. 오후 2시 형사는 명동의 한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사진관 앞에 섰습니다.
명동사진관이라는 간판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이 지긋한 사진관 주인이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사는 신분증을 보이며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여기서 인화한 게 맞습니까? 주인은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뒷면 마크가 저희 가게 거예요. 최근에 누가 인화해 갔습니까? 주인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4월 15일이네요. 리프린트 주문이었어요. 누가 주문했습니까? 여자 손님이었습니다. 연락처는 받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인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흰색 코트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요.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네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필름을 내밀며 빛만 조금 살려달라고 했어요.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왔다고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 필름 오래된 건가요? 네. 10년은 된 것 같았어요. 필름이 많이 변색되어 있었거든요. 보정 작업을 꽤 했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까? 필름에는 여러 컷이 있었지만 이 사진 한 장만 인화해 갔어요. 형사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봄비 내리던 날의 김상우.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사진 속 남자가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필름을 직접 본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 여자가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웃던 날이에요 라고 했어요. 형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녁 6시 형사는 김상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상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습니까? 당신 집 문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진을 아십니까? 상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혜선이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언제죠? 11년 전입니다.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상우 씨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왔어요. 남산공원에서 혜선이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한 날이었어요. 왜 헤어졌습니까? 정희를 만났으니까요. 정희와 결혼하기로 했으니까요. 상우 씨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혜선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제 사진을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찍을게요라고 했어요. 그 필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릅니다. 인화된 걸 받은 적이 없어요. 혜선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사는 사진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글씨 누가 쓴 겁니까? 상우 씨는 뒷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당신은 웃고 있었어요. 라는 문장.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선이 필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11년이 지났으니까요. 기억이 흐릿합니다. 형사는 사진을 증거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서정혜 씨가 사라진 날 정말 곧장 집으로 온 겁니까? 상우 씨는 침묵했습니다. 퇴근 시각과 귀가 시각 사이 4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상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무엇을 샀습니까? 담배를 샀습니다. 영수증이 있습니까? 버렸습니다. 형사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에 당신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편의점 주인도 지나가던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편의점이었을 겁니다. 어느 편의점입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우 씨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 사건은 당신 아내의 실종입니다. 숨기면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상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혜선이와는 끝난 사이예요. 그런데 왜 이 사진이 지금 당신 집 문 앞에 나타난 겁니까? 상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혜선의 필적 감정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진 뒷면의 글씨는 윤혜선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음. 형사는 자료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혜선이 쓴 게 아니라면 누가 쓴 것일까? 그리고 왜 이 사진은 11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일까? 그날 밤 형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메시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끝에는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봄 서울 구로구 개봉동. 그 복도식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건물은 낡았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이주했고 빈 복도에는 철거를 알리는 황색 테이프만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철거 인부들이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3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부들은 3층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형광등은 오래전에 꺼졌고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302호의 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문패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인부 중 한 명이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거 작업을 위해 난간 밑 공간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요?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난간 밑 틈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철제 상자 하나가 먼지에 뒤덮인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녹이 슬었고 자물쇠는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뭡니까? 상자예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인부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살짝 힘을 주자 부러져 버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검은 비닐에 쌓인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필름통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필름이네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필름통 옆면에는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2.4 17. 인부는 상자를 내려놓고 현장 감독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상자는 구로경찰서로 전달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후배 형사가 그 필름을 현상소로 가져갔습니다. 20년 된 필름인데 현상이 가능합니까? 현상소 직원은 필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보관 상태가 나쁘지 않네요.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틀 후 현상된 사진들이 형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총 6컷. 대부분은 흐릿했고 피사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컷 하나만은 선명했습니다. 복도 끝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깜빡이는 형광등, 그리고 문틈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실루엣.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실루엣 옆 복도 벽면에 그림자 하나가 더 보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는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속에는 20년 전의 진술서와 현장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기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1992년 4월 17일 서정희 씨 실종 사건. 마지막 목격 시각 오후 9시경, 개봉시장. 추정 실종 시각 오후 10시 37분 10시 41분 사이. 형사는 필름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992년 4월 17일. 서정희 씨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진을 찍은 걸까? 형사는 당시 목격자 진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버스기사 이철수 씨의 진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시 40분경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검은 코트, 다른 한 명은 짧은 머리. 형사는 사진과 진술을 대조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도 짧은 머리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서정희 씨일까? 아니면 형사는 당시 용의자였던 윤혜선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인적사항에는 단발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혜선인가?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윤혜선이라면 누가 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필름은 난간 밑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형사는 당시 맞은편 세입자였던 박영수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사건 이틀 후 갑자기 이사를 간 남자. 그는 20년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박영수가 찍은 걸까? 형사는 필름통을 다시 살폈습니다.
통 안쪽에 희미하게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지문을 추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형사는 당시 건물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2년 4월 302호 주부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복도 형광등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형광등이요? 네. 당시 형광등에 이상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은 오래된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있네요. 1992년 4월 17일 형광등 점검 기록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밤 10시 37분 3층 복도 형광등 깜빡임 신고 접수. 점검 결과 이상 없음. 형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10시 37분. 서정혜 씨가 마지막 전화를 받은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기록에는 3층 세입자라고만 되어 있네요. 이름은 없습니까? 없어요. 당시엔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도 끝, 계단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여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림자. 이 사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서정혜 씨라면 그녀는 왜 복도 끝으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따라간 그림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니면 이 여자가 윤혜선이라면 그녀는 왜 그곳에 있었고 누가 그녀를 찍었을까요? 형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진실은 더욱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37분 복도 끝에서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형사는 사진을 증거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 복도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건은 다시 미제로 남겨졌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이미 오래전에 꺼졌지만 그날 밤의 비밀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1992년 4월 23일 실종 엿새째.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혜선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고 박영수는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우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형사는 다시 김상우를 불러들였습니다. 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4월 17일 밤 10시 33분부터 10시 41분 사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우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어서 9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8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측정해보니 빨리 걸어도 9분이 걸렸습니다. 형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4분입니다. 그 4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렀다고 했지만 당시 편의점 주인도 지나가던 사람도 당신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기억이 흐릿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고요? 당신 아내가 사라진 날인데요? 상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밤 누군가를 만났습니까? 침묵. 윤혜선을 만난 겁니까? 상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굽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우 씨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4분의 공백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3년 봄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습니다. 서정혜 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혜선은 혐의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박영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시댁에서 자랐고 김상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1995년 상우 씨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했고 술을 마셨습니다. 밤마다 그는 복도의 형광등을 떠올렸습니다. 1998년 아들이 20살이 됐을 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상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른다. 정말 모르세요? 상우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가을, 김상우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한 채 그는 사흘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새벽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이 참석했습니다. 윤혜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들과 먼지 쌓인 책들, 그리고 서랍 하나에서 봉투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봉투에는 윤혜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선에게 당신이 보낸 사진을 받았습니다. 11년 전 그날의 사진. 당신이 찍어준 마지막 사진. 나는 그날 웃고 있었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신과 헤어진다는 게 슬펐을 텐데 웃고 있었다는 게 이상합니다. 혜선, 당신이 그 전화를 건 건가요? 석 달 동안 매주 밤 10시에 정희를 괴롭힌 건 당신인가요?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이 정희를 만난 건가요?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보낸 그 사진, 누가 인화한 건가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요? 혜선,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나요? 이제 정의도 없고 나도 곧 떠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자주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날 밤 10시 37분,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본 두 사람의 실루엣은 누구였나요? 상우.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날짜는 1992년 5월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편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걸까? 며칠 후 아들은 윤혜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마포의 오피스텔은 이미 오래전에 비워졌고 직장도 그만둔 지 오래였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었습니다. 윤혜선이라는 이름은 1995년을 마지막으로 어떤 기록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걸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01년 가을, 김상우의 장례를 치른 후 아들은 아버지가 살던 원룸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37분,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리고 그 질문은 영원히 대답 없는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김상우의 회사 기록은 10시 33분 퇴근으로 끝나 있습니다. 집까지는 도보 9분. 그러나 그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41분이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 단 4분. 그 4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진실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2001년 10월 3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김상우.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내를 떠올렸을까요? 옛 연인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복도 끝에서 본 것을 떠올렸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날 밤 10시 33분부터 10시 41분 사이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는 한 여자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끝내 해명되지 않은 4분. 그 시간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2012년 여름, 재건축이 완료된 개봉동. 그 자리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20층 높이의 현대식 건물. 복도식 구조는 사라졌고 각 세대는 독립된 공간이 됐습니다. 옛 건물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구로경찰서 자료실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상자 안에 1992년의 사건 파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노란 종이로 된 진술서들, 흑백 현장 사진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 확정된 것은 단 3가지뿐입니다. 첫째, 1992년 4월 17일 밤 10시 37분 서정혜 씨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둘째, 10시 41분 김상우 씨가 귀가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고 아내는 없었습니다. 셋째, 그날 이후 서정혜 씨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추정과 가능성 속에 묻혀 있습니다. 윤혜선은 정말 그 전화를 건 것일까요? 그녀의 다이어리에 기록된 시간들, 관찰의 흔적들. 그것은 집착의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복도 끝에서 목격된 두 사람의 실루엣. 한 명은 검은 코트를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짧은 머리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서정혜 씨와 윤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2012년 발견된 필름.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가는 여자의 뒷모습. 누가 그 사진을 찍었을까요? 왜 난간 밑에 숨겨두었을까요? 맞은편 세입자 박영수. 그는 왜 사건 이틀 후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요?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김상우의 4분. 회사를 나선 10시 33분부터 집에 도착한 10시 41분까지 그 사이의 공백. 그는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았을까요? 편의점에 들렀다는 그의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그리고 11년 전 찍힌 사진. 봄비 내리던 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젊은 김상우. 그 사진은 왜 누구에 의해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그의 집 문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날 당신은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적힌 그 문장. 윤혜선의 필적이 아니라면 누가 쓴 것일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 봄 서정혜 씨의 딸은 31살이 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건 당시 5살이었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희미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의 감각뿐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구로구 개봉동을 찾았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엄마가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3층 302호. 엄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오빠와 자신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1991년 여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는 사라졌고 아버지는 침묵했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된 걸까요? 그녀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침묵을 선택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992년 4월 17일 밤 복도식 아파트 3층에서 한 여자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사라짐은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김상우는 그날의 무게를 짊어진 채 9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혜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영수는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서정혜 씨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본 두 사람의 실루엣.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계단을 내려갔을까요? 옥상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형광등 아래, 복도 끝.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환국 기록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237 발신 성공. 전화는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후 서정희 씨는 무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을 나서는 결정을.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기에 그녀는 급하게 집을 나선 것일까요? 두려워서였을까요? 분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진 일상의 파편은 남은 사람들의 삶을 평생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1992년 4월 17일 밤, 복도식 아파트의 형광등은 깜빡였고 한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진실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형광등은 꺼졌지만 의문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복도 끝,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한 여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